일어난 일이 아직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만큼 충격적인 일이라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이상하게도 엄청나게 동생과 차별받으면서 살았던 40대가 된 여자입니다. 제가 차별받고 산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릴 땐 왜 그런 대우를 받아가면서 살아야 하는지 몰랐는데 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군요. 정말 제 기가 막히고 한탄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희 집은 남아 선호 사상이 정말 짙었던 집이었습니다. 다들 제 남동생을 떠받들어주면서 하루를 보내셨죠. 그런데 제 편일 줄 알았던 엄마까지도 아들 하니까 저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적어도 엄마만큼은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다들 아들 한다지만 엄마도 저와 같은 여자라는 성별을 타고난 사람이니까요. 세상에서 차별받으며 제일 억울하고 슬프고 치사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음식입니다.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굴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하찮은 인간이 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매일 된장찌개에 김치가 일상인 밥상이었고 동생은 늘 소고기에 햄에 먹고 싶다는 걸 다 차려주셨죠. 제가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동생은 산의 진미가 어우러진 어마어마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었지만 제 몫은 김치와 찌개였습니다. 당연히 동생과 저는 발육 상태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동생은 소화비만인 반면 저는 깡마른 영양실조와 다름없는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생과 길을 걸어가기라도 하면 남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조금 크고 나서부터는 제가 남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앤 줄 알고 저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차별이 얼마나 오랜 시간 지속되었고 제가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을지 이해가 가십니까?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하잖아요. 집에서 저를 무시하니까 당연스럽게 남동생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엄마랑 둘이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저를 두고 이래라 저래라 난리를 치는데 하루 종일 서럽지 않은 시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아빠는 해외에 발령을 나가 있었던 상태라 한국에 있지도 않았고요. 그나마 유일하게 집에서 제 편을 들어주는 아빠가 오랜 시간 부재 상태로 있으니 저는 정말 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친할머니고 외할머니고 할 거 없이 죄다 저를 미워하셨어요. 할머니들이 오시면 당연히 우리 똥강아지 내 새끼는 동생을 향한 말이었죠. 시장 갔다가 생각나서 사왔다고 동생에게는 사탕을 하나를 안겨주셔도 제 몫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동생만 데리고 공원에 놀러가고 전시회를 다니시면서 일상을 보내시는 게 취미셨어요.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할 수 있는 거라곤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놀러 다니느라 바쁜 시기에 저는 공부만 했으니 제 머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저를 위해 단 한 푼도 쓰지 않던 엄마는 알아서 잘하니까 끝까지 혼자 하라며 동생에게만 학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차별은 차별도 아니죠. 동생이 소아비만이었던 데다가 남자이기 때문에 체격이 조금 큰 편이었습니다. 살다 동생 옷을 물려받아 입은 사람은 주위에 저 하나뿐이었을 겁니다. 동생이 유행 지났다고 안 입는다고 내던진 옷은 고스란히 제 옷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안 입고 싶다, 새 옷 사달라고 하면 없는 형편에 무리한 거 요구한다면서 저한테 멋부려서 어디다 쓸 거냐고 호댓말을 하셨어요. 그래봐야 남자밖에 더 꼬시겠냐며 그렇게 살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단지 다른 친구들처럼 분홍색 옷, 여성스러운 옷을 입고 싶었던 것뿐인데 제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싶었던 것뿐인데 말이죠.
정말 토가 나오게 힘들었다는 말이 딱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19살 고3 시절은 더욱더 가혹했습니다. 문제집 하나 사주지 않아서 남들이 다 풀고 버린 문제집을 주워다가 지우개로 박박 지워 문제를 풀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오죽 불쌍했으면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문제집을 저에게 주시면서 공부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조차 기꺼이 받아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동생이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알았거든요. 저만 보면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 돈이 없어서 돈을 벌어와라, 이 말만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입고 다니는 옷들은 전부 수십만 원이나 하는 메이커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옷을 사본 적이 없어서 그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렇게 혹독한 고3 시절을 보내고 난 뒤 저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턱하니 합격을 하게 된 것이었죠. 수능 당일 엄마가 싸준 떡을 먹고 속이 메스꺼려 문제에 집중을 못한 것 치고는 꽤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등록금을 주셨으면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온 집안 사람들은 저를 앉혀놓고 못된 말을 했습니다. 어디 여자가 대학을 가려고 하냐부터 시작해서 집안 살림이 빠듯한데 꼭 대학을 가야겠냐고 취업을 하라는 이야기였죠. 거기에 1살 어린 동생이 이제 고3인데 누나가 좋은 대학에 가면 길을 못 펴고 공부를 못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남동생은 머리까지 나쁜 우매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남동생이 대학을 가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그날 처음으로 저는 대들었습니다. 우리 집 가난한 거 아니지 않냐고, 내 등록금은 아빠가 벌어오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할머니들은 저의 등짝을 치면서 네 아빠가 해외에서 고생하는데 딸이 대학을 가는 게 말이 되냐면서 돈을 벌어오라 했습니다. 남동생 대학 등록금만 해도 허리가 휠 게 뻔한데 어디 대학 문턱을 밟겠냐고요. 저는 제가 더 똑똑하니까 제가 대학을 나오는 게 맞다고 반문했어요. 그러자 친할머니께서 제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정말 눈앞에 별이 반짝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제가 그런 걸로 뺨까지 내어줘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저는 대학 입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1년 동안 남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딱 1년치 등록금만 모으면 그 뒤로는 대학 이름 팔아서 과외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고액과외가 판을 치던 시기였기에 저는 부푼 꿈을 안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 새벽까지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에 간 친구들이 술을 먹자 클럽에 가서 놀자고 저를 부를 때도 거절했습니다. 저에게 독하다며 손가락질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만큼 공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어요. 제가 가려던 명문 사립대는 등록금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대학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재수를 하러 갈 때에는 절대로 엄마가 싸준 떡을 먹지 않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고 수능 3개월 전부터는 독서실에서 총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월급은 20만 원 남짓이었지만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저는 1년치의 대학 등록금이 마련되자 독서실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체크해가며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재수 수능 성적을 올 1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국립대학의 떡하니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했습니다. 성적만 잘 맞추면 무조건 장학금이 나온다는 전체 수석만 받을 수 있다는 그 장학금을 제가 거머쥐게 되었죠.
제가 그런 결실을 맺을 동안 제 동생은 탱자탱자 놀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방에 있는 이름도 없는 대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집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혹시 상상이나 가시나요? 동생 기죽이지 말고 대학을 포기하라 하더라고요. 남들은 몇백만 원짜리 고액과외를 붙여가면서 그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는데 저는 고작 동생 기죽는다고 포기하래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을 나와버렸어요. 다행히 장학생 특례로 기숙사를 얻을 수 있었고 등록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4년 내내 저는 과외로 돈을 벌었고 기숙사 생활을 했으며 학점은 최우수로 유지했습니다. 차별에서 나온 저의 끈질김은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인내심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인연을 끄는 것과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간간히 엄마와 할머니에게 연락이 왔지만 좋은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동생 기죽이고 좋은 대학 가서 인연 끊고 사니까 좋냐고, 네가 그 학교에 가는 바람에 동생이 엇나가는 거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엄마와 할머니에게 대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참고 살다가 시집을 가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드디어 길고 길었던 해외 생활을 청산하시고 아빠가 아예 돌아오셨습니다. 아빠가 왔으니 가족들끼리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 도무지 집에 가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하루 이틀 학교를 핑계대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아빠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왜 집에 돌아오지 않느냐, 왜 집을 나갔냐 하는 순수하게 궁금함에서 나온 질문이었지만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밥을 먹으면서 살아야 힘이 나지 왜 밖에서 그러고 살아 하는데 가슴에서 쿡 찌르는 분노가 일더라고요. 그래서 천하태평 해외에서 시간 보내느라 아무것도 몰랐을 아빠에게 와다다 다 쏟아냈습니다. 내가 왜 나가 사냐고? 엄마가 밥 반찬으로 김치밖에 안 주는데 내가 왜 집밥을 그리워해야 돼? 뭘 먹을 게 있어서 집밥 타령을 하겠냐고 내가. 밖에서 사 먹는 게 훨씬 영양가 있고 맛있어. 아빠는 제 말에 놀란 듯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어요. 마치 제가 김치만 먹고 살았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목소리였죠. 우리 아빠는 방관자였습니다. 말 그대로야. 김치만 먹고 살았다고. 동생은 맨날 고기 주고 생선 줘도 나는 김치에 찌개만 먹고 살았다고. 내가 왜 체중 미달이었는데? 그러자 아빠는 한숨을 쉬면서 잘 알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매정하게 아무것도 몰라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아빠가 나를 그렇게 차별한 게 아니었는데 괜히 화풀이는 아빠에게 하고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어요. 할머니들도 모조리 다 공범이라고 나한테 대학도 가지 말라고 했다고. 내가 왜 그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도 재수를 했는 줄 아냐? 등록금 못 대준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재수한 거라고 다 쏟아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엄마에게 화를 냈어요. 후폭풍이 두려웠지만 속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르겠네요. 제 나이 25살에서야 드디어 알을 깨고 나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빠랑 한바탕 싸운 건지 엄마가 전화를 해서는 저에게 꼭 그걸 말로 뱉었어야 했냐고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대학 등록금도 주지 않아서 애를 저 고생하게 만들었냐고 했다는데 그거야말로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맨날 돈 없다 하면서 이름 모를 대학에 간 동생 자취방 얻어주고 생활비 대주고 하느라 돈이 없는 거죠. 저는 엄마한테 다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차별받고 자란 게 어떻게 마음의 병이 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저한테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아빠와 자기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대요.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멀리서 아빠가 엄마한테 또 내 딸한테 전화해서 뭐라 하는 거냐고 성질을 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서둘러서 전화를 끊으셨고 저는 속으로 아빠를 응원했습니다. 당연히 서울에서 제일 좋은 국립대를 졸업했는데 취직이 힘들었을까요? 저는 대기업에 떡하니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취업을 하는 동안 남동생은 학사 경고를 맞고 졸업장도 받지 못한 채로 미루던 군대에 갔습니다. 그렇게 가기 싫다고 난리를 치고 미루더니 24살에서야 겨우 군대를 간 꼴이었죠. 자기보다 어린 선임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고 너무 힘들다고 매일같이 엄마한테 우는 소리를 했대요. 근데 우리 엄마 정말 매주 면회를 가더라고요. 코앞에서 자취를 하는 저를 보러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면서 그 흔한 반찬통 한 번 줘본 적 없으면서 남동생 면회 갈 때는 정말 바리바리 싸들고 간대요. 그러더니 저한테 친구들 좀 데리고 면회 가서 동생 면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주위에 예쁜 친구 하나 없냐면서 공부만 하더니 죄다 안경잡이들 만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 있죠. 동생 선임들이랑 소개팅도 시켜주고 해야 동생이 편할 거 아니냐는데 도대체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무슨 마담뚜예요? 그런 거라게. 저는 대기업 취업과 동시에 잠시 들어가 살고 있던 고시원을 청산하고 원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집에는 죽어도 들어가기 싫고 어차피 도움 요청해봐야 1원 한 푼 보태줄 마음 없는 거 뻔히 알아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아빠만 모든 걸 알고 난 뒤 저한테 미안해 하셨죠. 그래도 전세금 조금 보태줬어야 하는 건데 하시면서요. 전세 대출해봐야 얼마 안 되는 돈이라 착실하게 갚아 나갔습니다. 한 3년쯤 지났을까요? 돈 모아가며 열심히 착실하게 살고 있었던 저에게 엄마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했어요. 명절 때 아니고서야 서로 연락도 없이 지냈는데 뜬금없이 연락에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받았죠. 너는 그 큰 돈 벌면서 어떻게 집에 생활비 한 푼도 안 줄 수 있니? 내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생활비를 드려요? 명절 때 되면 용돈 드리잖아요. 내가 키워준 몫이라도 내놔라 그럼. 내가 그 돈 받아서 써야겠다.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 돈을 왜 엄마에게 주겠습니까? 키워준 몫이라고 해도 옷 한 번 제대로 사준 적 없는 엄마한테 제가 왜 돈을 줘야 하나요? 그래서 저도 먹고 살기 빠듯한 처지라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너 원룸 살고 있다고 했니? 아무리 원룸이라지만 요즘은 평수가 좀 다양하다고 하던데 둘이 살기 괜찮니? 저는 갑자기 저희 집을 물어보는 엄마가 수상했습니다.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자 엄마가 진짜 용건을 딱 뱉더라고요. 우리 훈이가 너네 집 근처에 있는 인쇄소에 취직했다고 하더라. 본가에서 출퇴근하기가 힘드니까 같이 살았으면 좋겠네.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원룸인데 다 큰 남동생이랑 같이 살으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집 좁아서 침대 2개 못 들어와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러면 네가 본가에서 출퇴근하고 훈이한테 집 양보해라. 우리 훈이 몸도 성한 곳이 없는 마당에 출퇴근까지 멀면 너무 힘들어서 안 돼. 누나가 돼서 그 정도는 양보해야지. 그래서 저는 전화하지 말라고 이런 전화하실 거면 앞으로 차단하겠다고 냉정하게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서 차라리 자취방을 구해주던 차를 구해주던 신경 안 쓸 테니까 제발 저한테서 관심을 좀 꺼달라고 했어요. 아빠가 또 면목 없다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씩씩거리면서 성인 돼서 집에 도움받은 거 하나 없다.
물론 어릴 때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쌀밥에 김치 준 거, 그거 키워준 거라고 생각하겠다고 했어요. 20살 이후부터는 정말 집에 이런 한 푼 받은 거 없고 밥도 못 얻어먹었다고 잠만 자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돈이라도 받아야겠냐고 재워준 값이 필요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는 아니라고 엄마가 너무 생각이 없다고 미안하다며 화를 풀으라 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남동생에게 차를 사주셨더라고요. 저는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제 보증금은 정말 1원도 안 도와줬으니까요. 그런 척박한 제 삶 속에서도 한떨기 장미꽃이 피어났습니다. 집에 가는 게 싫어서 회사에 내리 있다 보니까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대리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평소에 매너도 좋고 성격도 서글서글하셨던 분인 걸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제 선임분에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며 알려줘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나 졸업하고 나서나 연애 한번 못 해본 저에게도 드디어 새싹이 움트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옆부서 대리님과 연애를 시작했고 저희는 딱 2년을 채우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2년 동안 물론 집에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비밀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죠. 솔직히 너무나도 겁이 났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 건 맞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자랐는지 낱낱이 밝혀질 텐데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속속히 보게 될 텐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차별당하면서 컸던 저의 일생일대기를 이야기하고 우리 집이 얼마나 개차반인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내 남동생은 군대를 다녀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인쇄소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매일 그만두고 싶다고 타령하는 것 같다. 2년 동안 집에 간 일이 거의 없다. 명절에도 얼굴 안 보고 산다고. 결혼을 해도 처가에 뭘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이 저를 떠나간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비 신랑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참 힘들었겠다. 너무 고생했다. 앞으로는 내가 그 과거를 모두 지워줄게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예비 신랑에게 꼭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분명 할 이야기는 돈밖에 없을 거라고. 대신 우리 집이랑 인연 끊고 살 거고 절대로 돈 줄 일 없을 거라고. 혹시나 집에서 돈 이야기 꺼내면 절대로 모른 척하고 받아주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시댁 가서도 똑같이 했어요. 제가 차별당한 역사를 들으신 시모는 눈물을 찍어내셨고 시부는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똑 부러지는 며느리를 누가 그런 대우를 받게 했냐고 혼쭐을 내주시겠다고 했죠. 저는 울다 웃으면서 예비 시부모님에게 평생 잘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저를 ATM 기계인 줄 안다고 이해를 부탁드렸습니다. 대신 절대로 피해를 끼치지 않을 거고 인연 끊을 거라고요. 시부모도 남편처럼 저를 꼭 안아주시며 앞으로는 우리가 가족이다. 우리가 네 부모다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도 집안에서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고생하며 자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통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오지 않길 바랐던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딱 걱정했던 대로 우리 엄마는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돈 이야기부터 꺼내셨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고 시부모는 엄마의 이야기보다 저의 표정에 더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집은 몇 평으로 구해주실 거예요?
예물은 혹시 리스트 뽑으셨나요? 우리 애가 평생 꾸미는 거에 관심이 없어서 아마 예물 봐도 잘 모를 겁니다. 제가 보고 골라도 상관없으시겠죠? 정말 말끝마다 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먹을 불끈 말아쥐고 속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말들을 꾹 참고 있는데 시모가 저를 빤히 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를 향해 한번 웃어주시고는 엄마에게 말을 쏟아내셨어요. 예단비는 얼마 보내실 겁니까? 평소에 맞춰서 혼수는 잘해주실 수 있죠? 예단비요? 그런 이야기는 따로 물어본 적이 없는데 어차피 우리 딸이 모아둔 돈 있으니 거기서 예단비 할 거예요. 시부모님 얼굴이 확 굳어지시는데 저도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말리고 있고 음식에 눈이 멀어서 밥만 쉼없이 처먹는 남동생을 보면서 부끄럽기까지 했어요. 저희 반반 결혼할 거예요. 집도 대출받아서 반반 나눠 갚을 거고 예단 예물도 없이 결혼하겠습니다. 서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저희가 하는 대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받을 건 받아야지. 내가 줄 게 없는데 뭘 받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제가 상견례 자리에서 냅다 소리를 지르니 엄마가 눈만 껌뻑하시면서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분이 올랐는지 저한테 야 하시는데 아빠가 그런 엄마를 말리면서 시부모님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예비 신랑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까지도 솔직히 가식으로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엄마를 말려줄 수 있는 게 아빠뿐이라 참았습니다. 엄마는 상견례 자리에 나와서도 저에게 받을 거 다 받아라, 우리도 뭐 좀 챙겨주고 해라 했지만 저는 다 무시하고 참견하지 말라고 했죠.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면서 소리치는 엄마를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그 뒤로 서로 마주할 일 없이 엄마의 불만이 가득한 채로 결혼식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나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했지만 저는 엄마가 그렇게 투정을 부릴수록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이 넉넉하게 나왔고 집도 잘 구해서 혼수까지 잘 채워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콤한 신혼생활을 6개월 정도 이어갔을까요? 뜬금없이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돈이 필요하냐고 동생이 사고 쳤냐고 하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착한 훈이가 그럴 일이 있냐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아니면 왜 돈이 필요하냐 했더니 엄마가 저에게 암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미리미리 암보험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사는 게 척박해서 암보험 하나 가입할 생각을 못했다면서 저에게 돈 좀 빌려달래요. 저는 고민을 했지만 하나뿐인 엄마가 암이라는데 언제까지 제가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보니 엄마가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5천만 원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암 치료하는데 돈이 그렇게나 많이 필요한가 싶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어차피 아버지도 일을 하시고 있었고 끔찍하게 생각하는 남동생도 있는데 저한테 병원비를 전부 부담하라고 하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고민하는 게 느껴졌는지 엄마가 주절주절 하시더라고요. 항암 치료도 뭐 수차례 해야 하고 입원비에 수술비까지 생각하면 5천만 원 정도 들 거라고요. 대출받아서 해주면 안 되겠냐고. 대기업 다니는 딸한테 그 정도 능력은 있지 않네요. 혼자 고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하고 절대로 친정에 돈 안 갖다 주기로 약속했는데 엄마가 암이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흔들린다고요.
남편이 저한테 아무리 그래도 천륜을 끊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드리자고 했어요. 혹시나 장모님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죄책감을 어떻게 씻을 수 있겠냐고요. 저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당장 대출을 받아서 엄마에게 드렸어요. 꼭 병 고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는 치료를 받는다, 수술을 한다, 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엄마는 본인한테 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묻기가 좀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아빠가 왜 남이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길로 친정에 찾아가서 엄마한테 엄마 암이라고 나한테 돈 가져갔잖아. 근데 아빠는 왜 몰라? 하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당황해하고 옆에 있던 아빠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소리를 치고 나한테 항암 치료며 입원비며 수술비까지 해서 5천만 원 대출받으래서 대출받아서 줬잖아. 아이고 가만히나 있지 정말. 네가 일을 다 키우고 망치는구나. 그래 나 암 아니다. 네 동생이 사업하고 싶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하니? 누나가 돼서 여태 동생 하는 모든 앞길을 막았으면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니? 이게 다 우리 집안 기둥이 살아야 잘 되는 거 몰라서 그래? 동생이 인쇄소도 진즉 때려쳤다고 하더라고요. 도무지 남 밑에서 굽신거리면서 일하는 게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하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대요. 당연히 아빠는 반대했고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 저한테 거짓말을 치고 돈을 받아간 것이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누나가 있는데 초기 비용이 뭐가 걱정이겠냐고 하면서 5천만 원을 고스란히 동생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 순간 동생이 러닝 셔츠 하나 입고 배를 벅벅 긁으면서 까치집한 머리로 하품하며 나오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누나 왔어? 누나가 준 돈 잘 썼어. 누나 덕분에 나 큰 돈 벌 것 같아. 개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 돈 갚아. 나도 그거 대출 받아서 준 거라고. 엄마가 암이라고 거짓말해서 준 돈이라고. 아이씨, 누나. 투자의 기본은 냅두는 거야, 어? 내가 코인 제대로 된 거에 시게 투자했으니까 2배로 불려줄게. 알겠지? 저는 진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걸 남편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빠는 저 대신 화를 내고 있었고 엄마는 그런 아빠한테 애 기죽이고 있다며 화를 냈고요. 결국 그 돈은 종이 조각이 되고 말았죠. 코인이라는 게 어떻게 무조건 벌 수만 있겠습니까? 죄다 잃고 저한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저는 정말 친정과 인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요. 남편은 저에게 5천만 원으로 인생 공부했다는 셈 치자고 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버릴까 하다가 남편이 극구 말려서 참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빠는 저한테 미안하다며 일부라도 갚겠다고 저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해 주셨습니다. 아빠도 저에게는 방관자나 다름없었기에 저는 그 돈을 그냥 받았습니다. 미안하다는 아빠의 말이 진심일지 거짓일지 몰라도 저도 남편에게 미안해서 그냥 받았어요. 그러고는 정말 아빠와도 그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저희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시댁에서는 경사가 났다면서 저를 위해 한약도 지어주시고 병원도 매번 같이 가주셨어요. 제 배가 티나게 불러올 즈음 저에게 친정에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고 저는 싫다고 했지만 시부도 저를 설득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손주가 생기면 달라지는 법이라고 연락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끊임없는 시댁의 설득에 결국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신했다고? 4개월인데 이제서 이야기한단 말이야? 사돈댁에서 뭐 해줬니? 가방이나 하나 받아와라. 엄마가 보니까 옆집 아줌마가 이번에 C사 신상백 샀다는데 너무 예쁘더라. 나도 네 덕에 명품백 한번 들어보자야.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딸이 임신했다는데 가방 사달라고 조르라는 사람이 엄마가 맞습니까? 심지어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요. 저는 정말 엄마 같은 엄마가 될까봐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꼭 받아야 할 임신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친정 식구들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야말로 연락을 끊겠다고 수십 번 다짐했습니다. 남들은 친정에서 몸조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엄마는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를 돈으로만 보고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엄마가 진짜 내 엄마가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늘 엄마는 진짜 나를 배 아파서 낳았어? 하고 물어보면 시덥지 않은 소리 한다고 자리를 피했던 엄마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6개월이 더 지나고 저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신생아들 크는 속도는 눈에 띄더라고요. 매일같이 모유를 먹이고 아이 트림을 시키고 정말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 품 안에서 배불리 먹고 잠든 아이를 보면서 도대체 우리 엄마는 나를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죠. 아이가 돌이 지나고 저는 모유 수유를 끊었습니다. 아이 이유식을 시작하고 분유를 번갈아가며 먹이고 늘 배불리 먹는 아이를 보며 행복했어요. 그렇게 한 1년쯤 더 지나서 제 가슴에 몽우리가 잡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유선이 막혀서 혹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유방암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다행히도 제가 가슴 마사지를 한다고 매일 만지다가 알게 된 터라 완전 초기였고 항암 치료만 해도 충분히 줄어들 거라고 했어요. 수술도 어렵지 않은 위치라 운이 좋다고도 하셨고요. 시부모님이 제 손을 잡고 막 우시는데 저 괜찮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도 참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우리 부모도 나를 잡고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이 없는데 우리 시부모님은 모자란 며느리도 너무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뭉클했어요. 괜찮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람 불면 날아갈까 제 손을 꼭 잡고 부모님 대신 저와 함께 병원을 다녀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하면 안 되는데 마음에 병이 있어서 이랬나 보다 하시는데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는 일이라 아빠에게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유방암이래요. 수술하면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혹시 몰라서 이야기를 드려요 하고요. 아빠는 정말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조금 훌쩍이는 것 같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엄마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낮게 깔린 목소리로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얼굴 좀 보고 이야기하자고 하셔서 애기도 보여줄까 싶어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갔어요. 아빠는 손자가 오니 신이 나셔서 아이 보느라 정신이 완전히 팔리셨죠. 우리 남편은 아빠 옆에 붙어서 아들의 재롱을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살짝 부르더니 앉아보라고 하시더군요.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서 솔직히 조금 긴장이 되긴 했습니다. 예, 너 암이라며? 보험금 얼마 나온다니? 네 동생 완전 다 죽어간다. 투자 그거 망해가지고 아빠도 네 동생 얼굴을 안 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일어설 수 있다는데 좀 도와주렴. 그게 암 걸린 사람 앞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딸이 아프다는데. 보험금을 동생에게 투자하라는 게 정말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죽어가는 사람은 나고 동생은 그 사이에 살이 더 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정말 참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지랄을 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제가 큰 소리를 내면서 다 말했어요. 나한테 돈 빌려간 게 얼마인지는 알고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엄마는 진짜 내 친엄마가 맞아? 새엄마도 나한테 이러진 않을 것 같아. 어떻게 아픈 딸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예, 나도 내가 너 키우고 싶어서 키웠니? 방에서 헐레벌떡 나온 아빠가 엄마를 향해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더군요. 우리 남편도 아이를 안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방에서 뛰쳐나왔고요. 제가 빨개진 눈으로 씩씩거리고 있으니 슬그머니 제 옆에 서주었습니다. 뭘 조용히 해? 내가 틀린 말해요? 돈 좀 달라는 게 왜? 딸도 아닌 거 평생 키웠으면 돈 좀 받아도 되지. 왜 나만 나쁜 년 만들고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 딸이 아니라고? 그래 이년아. 너 태어나자마자 네 엄마 죽고 너네 친할머니가 나랑 네 아빠 중매 서서 결혼한 거야. 나라고 애 딸린 호랩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했겠어? 내가 너 키워준 걸 고맙게 생각해. 그 말에 저도 남편도 손만 벌벌 떨었습니다. 어쩐지 아빠가 저한테 계속 미안해 하시는 게 이상했어요. 엄마가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아빠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오르는 바람에 내 혈관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었어요. 모든 게 다 제 탓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새엄마가 저를 향해 다가오더군요. 예, 너 때문에 내가 팔자에도 없는 과부가 됐다. 네 아빠 그리 죽고 이제 나는 어찌 살겠니? 네가 우리를 좀 책임져야겠어. 그게 키워준 값 갚는 거라 생각해. 이 미친 아줌마야. 키워주면 다 엄마야? 그리고 내 자랄 동안 뭘 해줬다고 키워줬대?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던데 어쩜 그 말이 딱 맞니? 내가 너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잖아. 우리 아들만 챙겨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 이제 은혜를 갚으란 말이야. 나 아줌마한테 은혜 입은 거 없어. 내 친엄마도 아닌데 내가 왜 당신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 잘난 아들 새끼 데리고 재미나게 살아봐. 앞으로는 우리 얼굴 보지 말고. 알겠어? 새엄마는 아빠의 납골당 앞에서 저에게 죽이려니니 뭐니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저는 웃으면서 당신이랑 인연을 드디어 끊게 돼서 기쁘다고 침까지 칵 뱉었습니다. 아빠의 납골당 앞에서 이런 소란을 일으킨 건 죄송스럽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끝까지 아나무인으로 굴던 새엄마가 저를 찾아온 건 장례가 끝난 지 2주일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저에게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빌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빠의 사망보험금이며 모든 보험의 수혜자가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수억의 보험금이 전부 제 몫이 된 거예요. 엄마는 그 돈 달라고 그러고 저는 못 주겠다고, 절대로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집에 찾아와서 깽판 부리고 남동생은 저 스토킹하듯 쫓아다니고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특히 남동생은 제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며 사진으로 남겨놨던 게 발각되어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엄마도 결국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던 정황 증거가 밝혀지며 모자가 나란히 징역 1년을 받게 되었어요. 재판이 끝나는 날 남편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차별받았던 일들도 생각나고
어떤 마음으로 나를 향한 범죄를 계획했는지 소름까지 돋아나서요. 어떻게 친딸은 아니지만 갓난아기 때부터 지켜보고 한 집에 살던 아이에게 그런 범죄를 계획했는지. 저는 모든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신변 보호 요청을 했고 휴대폰 번호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시댁 도움으로 이사까지 마치고 나니 이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네요. 비록 저에게 아빠는 끝까지 방관자였지만 보험금이라도 남겨주셔서 고마운 마음이 남긴 하더라고요. 이 돈으로 제 하나뿐인 아들 잘 키우며 남편과 행복하게 시부모님의 노후를 편안하게 챙기며 살 겁니다. 아무리 남의 딸이라지만 마음으로 받아주신 시모도 있는데 평생을 살아도 새엄마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을 것 같네요. 제가 당한 일은 아마 제 평생이 가도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 가서 털어놓기도 부끄러운 일이라 꽁꽁 숨길지도 모릅니다. 섞인 핏줄이라도 동생인데 저를 스토킹하고 제가 잘못되기만을 빌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무섭네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아무리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반평생을 부대끼며 살았어도 가족이 될 수 없는 관계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이 된 지 몇 년 안 된 우리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더 가족처럼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제가 당한 일들을 모두 아시고 우리 시부모님이 얼마나 제 걱정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평생을 옆에서 제가 보필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챙기면서 살 겁니다. 그들과 함께 좋은 일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만 보고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